윤석열을 있는 정권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그쪽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하나는 이쪽 지지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블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블랙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거하는 거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어떤 기획을 저는 끊임없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군에서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중요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지금 내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죠. 그렇다면 네. 어떤 위급한 상황이 국가적으로 생겼을 때 그들이 그 기회를 가만히 있을지 않을 것이다.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이 임기가 다 될 것 같으면 잽싸게 자기들 사람 밀어넣고 싶은. 그러니까 것처럼. 국가가 기능이 마비되면 즉 국가가 행정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할 때 항상 파시즘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시즘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제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님하고 어젯밤에 그 파시즘에 대해서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했는데 어제 알릴레오? 알레오에서 네. 토론을 했는데 절대 보지 말아야죠.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파시즘을 쭉 연구해 보면 네 가지 조건이 있으면 파시즘이 성공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수는 파시즘은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어떤 파시즘도 선거에서 50%를 지지를 얻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수의 권력을 장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수의 열렬한 환호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부합하네. 부합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폭력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국가를 건드는 거 아니야? 나에게도 큰 인생에 큰 뭔가 폭력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내란이 딱 일어날 때처럼.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폭력이 나를 향한 건 아니네. 그리고 꼭 국가를 향한 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그동안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착한 국민이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쟤 싫었는데 나 대신 쟤를 때려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한테 향할 것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파괴한다는 생각을 버려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국가가 파괴된다 생각하잖아요.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민의 지금 20%가 헌정 파괴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파시즘이 탄생하려면 그런 조건이. 예. 오케이.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네. 항상 기득권 세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모든 사태를 파악할 때 기득권 우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로지 타산성이에요. 자기 이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계산하잖아요. 네. 우리도 타산성을 계산하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 생각을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이 거짓말을 지금 A 시점에서 하고 바로 5분 뒤에 그 거짓말하고 들통나는 말도 아무런 스트레스 안 받는 이유가 뭐냐. 네.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게 유리해. 예. 그게 일관성이 타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파들은 언제든지 지금 막 한동훈과 막 서로 적대적으로 싸울 것 같잖아요. 이분들의 특성은 언제든지 극적인 시점이 되면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계층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있잖아요, 그게. 열성적인 소수.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 폭력이 침묵하는 일본의 침묵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 일부 기득권 중에 네.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 일부가 같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지금 저는 쥐기현이나 모든 사건들은 이 기득권층이 파시즘에 협력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한테 없는 건데 법과 제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과 제도가 개기능을 못하면 이제 파시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파시즘이 준동하지 못하게 우리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너지면 그렇죠. 파시즘이 준동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무너지냐면 예를 들면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네. 어떻게 문제를 다수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다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을 누군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죠. 네. 네.
그걸 공산당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그 지점에서 어느 순간 협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가장 폭발점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기에도 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 네. 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저걸 다 엉뚱한 세력이 테러를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북한이 했다든가 그렇죠. 뭐 중국이 했다든가 네. 뭐. 그 시점에 나라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남아있다는 걸 저는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저희가 그쪽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네. 어떤 게 있냐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악마들은 지치질 않아요. 신기하게. 원래 불법은 성실하고요. 네. 그러니까 악마는 지치질 않아. 악을 지치지를 않아요. 예. 성실해요. 네. 확실히.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탄핵 이유가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래.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래요. 아니, 이제 갈 뻔했으니까. 박구영 저러다 간다 하다가 안 갔으니까. 네, 그래 안아주고 싶다고 안아주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말씀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김호준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하는 심판이 점점 늘어지면서 김호준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죠. 네. 마지막에 위험해 그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12월, 1월 여기까지는 안 그러다가 그렇죠. 응원하다가 윤석열이 3월 달에 나오고 나서는 다수가 느낀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김호준한테 가까이 하지 그렇죠. 마라. 그럴 수 있어. 민주졌지 뭘. 그때는 가까이 안 가봐야.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저나 어준 씨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붕괴돼서 밸런스를 잃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5월에 제대로 싸우려면 이 4월 말에 일단 좀 밸런스를 되찾자. 체력 보강을 좀 하고. 체력 보강 좀 하고 마음이 여유를 갖고 단언컨대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저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는 이기는데 그 과정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일 거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고비가 앞으로 5번 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폭력이 동반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이 동반되면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다 커진다. 그러니까 우선 좀 몸을 회복하자. 저도 그래서 먹고 자고만 몸을 하려고 회복해야 하는데 된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몸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절실해지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 그럼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절실하고 예민해지면 어떤 게 되냐면 작은 차이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인데 지금 몸도 여유가 없어. 생활도 여유가 없어. 그럼 어떤 경향이 생기냐. 내부의 적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요. 작은 차이로. 맞아요. 이러면 맞습니다. 모든 걸 그르친다. 그러니까 막 신경질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할 텐데 그 후보들 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여론조사를 보세요. 이기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해서 막 공격을 퍼붓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지지자들도 지금 말씀하신 마음 상태에 들어가면은 여유가 없어져. 여유가 없어져요. 왜 여유가 없어?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지금 지금 6대 3이에요 무조건. 그 본선 들어가기 전에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금 제가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이 파시즘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탄광 속에 카나리아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장에 나가고 일상을 살 때는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 두 가지를 제가 항상 하는 말. 이론적 비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 그건 안 돼. 그렇죠. 내 DNA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내가 보니까 제일 지금 이제 여기 패널에 나오신 분도 이 사태 파악을 조금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이론적으로 낙관적이고 실천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맞아요. 이건 지금 그럼 안 되지. 국회의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일반인들은 그래도 되지만 네. 책임을 자기가 어떤 이 세상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낙관하면 안 돼요. 낙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상황에서. 어디 함부로 낙관을 내. 그리고 제일 낙관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정치가 사업화되면서 다시 말하면 저들이 윤석열 이전부터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네. 정치를 사업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법관들이 또는 검사들이 법조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정치가 사업화되면서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정치인을 많이 진입한 게 법조인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리스토크라시예요. 다시 말하면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가 그 능력이 법 기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게 냉정하게 말하면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조인으로 살다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조인들은 첫째는 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내적 정합성이에요. 앞뒤가 맞으면 다 맞는 그 리걸 마인드거든요. 네. 현실하고 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법관으로 법적 전문가로 쭉 살다 보면 세상과의 교통을 잃어버려요. 특히 이건 대륙법의 특징입니다. 영미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대륙법만 관습법을 중요하게 하니까. 네, 거기는 기본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대륙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인데 대륙법 체계에 성장한 일본, 우리 독일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실과의 교감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는 중고등학생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저어서만 따지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갖는 유일한 인간적 관계가 뭐냐면 동료예요. 그렇지. 동료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로 지금 이 사태를 봐요. 이게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패널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뭔가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검사잖아. 혹은 예. 뭐 내가 변호사잖아. 변호사는 좀 덜해요. 그렇죠. 변호는 좀 덜하죠. 근데 이제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 검사, 그리고 판사.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단 관대해요. 그렇죠. 첫 관대, 번째. 낙관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 프로토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기현 판사의 결정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항상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모든 파시즘에 이 법관들이나 행정 전문가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쉽게 동조합니다. 쉽게 동조하지. 쉽게 동조합니다. 만만한 먹이에요. 네. 그들에게 보기에는. 그렇죠. 파시스트에게는 법조인들 만만한 먹이에요. 가장 만만합니다. 예. 왜? 이들은 현실과의 교감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들끼리 우정밖에 없어요. 사실 현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건 빠른 시간 내는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의 사법화를 되돌려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중에 되면. 저도 그 대목 네. 동의하고요. 그 문제는 나중 얘기인데 지금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그랜드한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 사태를 볼 때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이론적 실천 낙관주의를 가지고 동료에 대한 신뢰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잘 안 될 거였는데. 이 상황에서 그럴 때가 아니다. 그 세계에서 사신 분들이라 예. 잘 안 될 건데 괜찮아요. 제가 괴롭히니까. 예. 그런 분들 모시고 제가 괴롭히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모른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에 윤석열 부부의 특성을 약간 네.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재밌게 하시네. 할 얘기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박시영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재밌게 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아니래. 그래서 이제 저도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자면 가장 첫 번째 윤석열 씨가 나와서 승리했다 하잖아.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약간 정치적인 행동일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심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미친 자잖아요. 그게 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신화적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은 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과 신화적 세계관.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과학적 세계관은 어떤 게 그러니까 진리가 반복 가능해야 반복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돼. 실험 결과가 그래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오차 범위 내에 항상 있어야죠. 있어야 예.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걸 신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신화적 세계에서 합리성이란 뭐냐면 100번을 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렇지. 다음에 99번이 틀려도 별 문제가 안 돼. 그건. 서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면 돼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자면 내란 사태 때 우리가 점지한 거 틀렸어. 또 4대4 된다고 틀렸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이 야, 니네 틀렸잖아. 그러니까 니네 점괘 틀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점괘를 믿지 않아야 돼. 예.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논리적인 사고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건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건 신화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내 않습니다. 치성이 부족했나?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다 있어요. 신화적 세계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친구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뭐가 나왔어. 그런데 나도 먹어보니까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반복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연한 일치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작용했겠네. 체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신화적 세계관에 빠져 있면서 놀랍게 아주 감각적으로 계산기들이에요. 감각적 계산기들. 그래서 이해한 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했다. 3년이면 어떠나.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할 거라는 게 증표적인 거예요. 이 이자들은요. 이 부분을 빨리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네. 감옥 갈 거고 어차피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하루하루가 국력의 손실입니다. 국력의 손실이고 네? 국민적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란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질 때 새로운 도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모아져야 될 때 그 에너지를 모두 분산시키고 있어요. 이게 일단 지금은 국민의 힘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점은 대선에 있어서 그 점은 큰 도움이 되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럴 거예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이들을 보면 안 되고요. 이들은 미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끊임없이 뭘 할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저들이 어윤 씨도 그걸 생각해.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만 국힘한테 약간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모순을 건들 만한 후보는 지금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필망이라는 것도 명확해요. 맞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느끼고 있지. 예. 그런데 그건 명확한데 우파 보수들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익이 맞으면 언제든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지금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익이 안 맞아. 이익이 잘 안 누가 맞아요. 그 이익을 맞춰줄 사람이 네. 없어요. 윤석열 모든 걸 김건희는- 틀어버렸어요. 윤석열이. 윤석열 김건희는 자기 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이익을 가장 잘 맞추는 세력이 사실은 조선일보였어요. 그동안. 조선일보도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이에요. 어디다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윤석열한테 맞출 수도 없고 한동훈한테 맞추고 싶었는데 한동훈한테 맞출 수도 그래. 없고 오세훈도 날라갔고 그래서 그 홍준표는 싫고. 히틀러가 예. 처음에 등장할 때 뮌헨에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예. 근데 구테타를 일으켰다 실패를 해요. 감옥을 살아야 되는데 5년형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근무했다가 9개월 만에 풀려나요. 예. 그때 그 히틀러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 젊은 층들과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파시즘 정당이 시작돼요. 나는 지금 이 나라에 그 파시즘 정당의 숙주가 되려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 윤어게인 이란 이름으로 예. 개몽당 만들려고 개몽당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히틀러가 그 정당을 만들고 1%로 1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대한민국 모두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라고 생각해 봐요. 1~2% 지지를 받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국가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기능을 상실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싹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당은 어떤 식으로든 출범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윤석열은 재수감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정당은 해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해야 돼요. 재판을 오래 끌고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이 무럭무럭 아메바처럼 자랄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저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감을 빨리 시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나이브하게 재판부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파스케스 즉 파시즘의 우리가 다발 나무 다발 속에 도끼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도끼를 제거해야 돼요. 지금은 도끼를 빨리 감옥 속에 넣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이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 그랬어요.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그건 또 다음 대선 시간에 레이스가 시작되면 다음 주에 또 네. 보시고 얘기해보고. 사실 오늘 준비한 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원래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다 보니까. 네. 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시간을 박부영 교수님과 앞으로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막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원래 준비한 얘기 다른 얘기 한 이유는 지금 제가 뉴스 공장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돌아와서 흐름을 잘 못 잡고 조금 아니야, 흐름 내가 잘 잡고 있어. 예, 정확히 흐름을 잡고 제가 사실은 어준 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뉴스 아침에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이 아침에 그런데 이제 패널들이 아직 이 방향을 잡을 때 약간 이 방향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딴 얘기 못한 저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 얘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원래 준비한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그럼 빨리 들어가서 이제. 네. 저는 이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직 이해 분들이 못하는 많아요. 분 너무 많아요. 네. 야, 이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저절로 다 순리대로 굴러갈 거 아닌가? 역사의 순리대로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랬으면은 그 그럼요. 일제가 끝난 직후에 그 친일파가 청산됐어야 하는 거죠. 1987 봐봐요. 그러니까요. 그 80년대 서울에 보면 성공했어야 하는 거죠. 87년에 그 노태우가 당선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매번 돌아오는데 성공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역사에 술리고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네. 그 악마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가세요 이제. 가라고 해놓고 내가 또 말 시키고. 자, 또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구영 교수였습니다.